소울 스토리타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신카이 마코토의 너의 이름은을 들어보겠습니다. 사랑과 연결의 마법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미츠하이 벨소리다. 그렇다는 것은 오늘도 시골에서 지내야 한다는 소리다. 잠에서 덜 깬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좋아. 방과 후에 테시가와라와 추진 중인 카페 만들기를 계속할 수 있겠다. 아, 맞다. 그리고 나는 이불에서 상반신을 일으켜 몸을 내려다보았다. 최근 미츠하이 잠옷 단속이 무척 심해졌다. 예전에는 노브라의 헐렁한 원피스였는데 오늘 아침은 꽉 끼는 속옷의 단추로 꼭 여민 셔츠 차림이다. 몸이 언제 바뀔지 모르니 경계하는 것이다. 내 마음은 알겠어. 알겠는데. 나는 가슴으로 손을 뻗었다. 오늘은 이게 내 몸이니 내 몸을 만지는 것 정도는 문제없을 거라고 언제나처럼 나는 생각한다. 아, 근데, 역시. 나는 손을 멈추고 혼자 중얼거려 본다. 그 애한테 좀 미안한가? 드르륵, 맹장지 문이 열렸다. 언니는 자기 가슴 진짜 좋아하네. 그 말만 남기고는 문을 쾅 닫고 가는 여동생의 모습을 나는 가슴을 주무르며 바라보았다. 괜찮을 거야. 옷 위로 조금 만지는 것 정도는. 할머니. 우리 신체, 주 7는 왜 이렇게 먼 거야? 요츠하가 지긋지긋하다는 듯 말했다. 우리 앞을 걷는 할머니가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다. 마유고로 탓인데 나도 자세히는 모른단다. 마유고로? 그게 누구야? 옆을 걷는 요츠하에게 나는 작게 물었다. 몰라. 유명하잖아. 유명? 시골 깡촌의 인간관계를 이 몸이 알 턱이 있나? 미야미즈 가문의 여자 셋, 그러니까 나와 할머니와 요츠하는 거의 1시간 가까이 산길을 걷고 있다. 오늘은 산 위에 있는 신체에 곡물을 복납하는 날이라고 했다. 이 사람들은 옛날 이야기에나 나올 것 같은 세상에 사는구나 싶어 나는 늘 탄복한다. 햇빛을 머금은 단풍나무 이파리들이 마치 물들인 듯 붓다. 공기는 바싹 말랐고 기분 좋은 바람은 마른 이파리 향을 흠뻑 머금고 있다. 10월, 이곳은 어느새 완연한 가을이다. 그러고 보니 이 할머니는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 나는 눈앞에 있는 작은 등을 보며 생각했다. 할머니는 이런 산길을 오르는데도 기모노를 갖춰 입었다. 생각보다 다리는 건강하다. 하지만 허리는 그려놓은 듯 굽어서 지팡이를 짚었다. 노인과 살아본 적 없는 나는 할머니의 연령도, 건강 상태도 알 길이 없다. 할머니. 나는 뛰어가서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등을 내밀었다. 이 작은 할머니가 미츠하와 요츠하를 키우고 매일 맛있는 도시락을 싸주시는 것이다. 업혀요. 괜찮으니까. 괜찮겠냐? 그렇게 말하면서도 기쁜 듯이 할머니가 내 몸에 체중을 맡겼다. 먼 옛날 누군가의 집에서 맡은 것 같은 묘한 냄새가 훅 끼쳤다. 그때 예전에도 이런 순간이 있었던 것만 같은 신기하고도 따뜻한 기분이 들었다. 할머니는 무척 가벼웠다. 할머니, 엄청 가벼워. 몸을 일으키는 순간 나는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그만 무릎이 탁 풀렸다. 조심해야지. 언니. 요츠하가 타박하면서 얼른 잡아주었다. 그러고 보면 미츠하이 몸도 꽤 말랐다. 이런 몸으로 산다는 것이 신기해서 나는 왠지 뭉클한 기분이 들었다.
미츠하, 요츠하. 등에서 할머니가 천천히 말을 꺼냈다. 무습이라는 것을 아니? 무습이? 내 배낭을 앞쪽으로 맨 요츠하가 옆에서 물었다. 나무들 사이로 둥근 호수 전체가 내려다 보였다. 꽤 높은 곳까지 올라온 것이다. 할머니를 업고 산을 오르니 미츠하의 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다. 땅의 수호신을 말이다. 옛말로 무스비, 산영라고 부른단다. 여기에는 몇 가지 깊은 뜻이 있지? 수호신.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래도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은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묘한 설득력이 있었다. 알고 있니? 하고 할머니는 다시 물었다. 시를 읽는 것도 무스비, 사람을 읽는 것도 무스비, 시간이 흐르는 것도 무스비. 전부 같은 말을 쓰지. 그 말은 신을 부르는 말이자 신의 힘이란다. 우리가 만드는 실매듭도 신의 솜씨,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지. 강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어딘가에서 계곡이 흐르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한데 모아서 모양을 만든 후에 꼬아서 휘감고, 때로는 되돌리고, 끊기고, 또 이어지고. 그것이 실매듭. 그것이 시간. 그것이 무스비. 나는 투명한 물의 흐름을 떠올렸다. 돌에 부딪혀 갈라지고 다른 물줄기와 섞이고 합류하지만 전체를 보면 하나로 이어진 것. 할머니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뭔가 무척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된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무스비. 잠에서 깨더라도 이 말은 기억해둬야지. 턱에 맺힌 땀이 큰 소리를 내며 지면에 뚝뚝 떨어져 마른 산에 스몄다. 이거 마시거라. 나무 그늘에서 잠깐 쉬기로 했다. 할머니가 물통을 건넸다. 설탕을 탔을 뿐인 달콤한 보리차였다. 그런데도 놀라울 만큼 맛있어서 나는 2잔을 연거푸 들이켰다. 다음은 나, 하고 요츠하가 졸랐다. 지금까지 마신 음료 중에서 가장 맛있는 것 같다. 그것도 무스비. 네. 요츠하에게 물통을 건네면서 나무둥치 쪽에 앉아있던 할머니에게 나도 모르게 시선이 갔다. 알고 있니? 물이든 쌀이든 술이든 무언가를 몸에 넣는 행위 또한 무습이라고 한단다. 사람 몸에 들어간 것은 영혼과 이어지는 법이지. 그러니 오늘 올리는 제사는 말이다. 미야미즈 가문의 핏줄이 몇백 년이고 지켜온 신과 인간을 단단히 이어주는 아주 소중한 전통이란다. 어느새 나무는 거의 사라지고 마을을 내려다보자 호수는 스케치북만 해 보였다. 그 마을 절반은 구름에 뒤덮여 있다. 하늘을 올려다보자 엷은 구름이 투명하게 빛났다. 구름은 거센 바람에 녹아들면서 멀리 흘러갔다. 주변에는 이끼 낀 바위만 굴러다녔다. 드디어 정상에 도착한 것이다. 저기 보인다. 들떠서 소리치는 요츠하의 시선을 쫓았다. 그 끝에는 산 정상을 도려낸 듯 칼데라처럼 둥그렇게 움푹 팬 지면이 있었다. 움푹 팬 땅은 식물로 뒤덮인 습지였다. 그리고 가운데에 커다란 나무 하나가 서 있었다. 상상도 하지 못했던 풍경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마을에서는 보이지 않는 풍경. 이곳은 천연 공중 정원이다. 시골은 하나하나가 엄청나다. 여기서부터는 황천이란다. 할머니가 말했다. 우리는 움푹 팬 땅으로 내려갔다. 눈앞에 작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다. 거목이 있는 곳은 그 너머였다. 황천. 나와 요츠하가 한 목소리로 물었다.
저 세상을 말하지. 저 세상. 마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은 할머니의 목소리가 찬바람이 되어 내 등을 어루만졌다. 발이 약간 움츠러들었다. 영봉, 영봉이라고 해야 하나, 길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장소라고 해야 하나, 세이브 포인트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이 장소에는 이 세상 같지 않은 분위기가 팽팽하게 감돌았다. 한 번 들어가면 못 돌아가는 그런 일은 없겠지. 와, 저 세상이다. 하지만 요츠하는 아랑곳없이 함성을 지르고 만세를 부르며 시냇물을 건너갔다. 꼬맹이는 좋겠네. 아무 생각 없지, 활기 넘치지. 하긴, 날씨도 좋고 바람도 시냇물도 조용한, 이런 데서 겁을 먹으면 창피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나는 할머니가 빠지지 않도록 할머니의 손을 잡고 바위를 다리 삼아 시냇물을 건넜다. 이승으로 돌아오려면? 불쑥 신묘한 말투로 할머니가 입을 열었다. 너희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대신 바쳐야만 해. 네. 나도 모르게 소리쳤다. 저기, 할머니. 다 건넌 다음에 알려주시면 어떡해요? 내 항의에 할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웃었다. 이가 다 빠져서 더 무서워 보이거든요. 안 무서워해도 돼. 구치카미 사케를 말하는 거니까. 꺼내라. 할머니의 말에 우리는 배낭에서 각각 작은 병 하나씩을 꺼냈다. 신당 같은데 주로 올려놓는 주둥이가 작고 목이 긴 술병이다. 반들반들한 흰 도자기인데 직경 5cm 정도의 동그란 구 모양의 밑으로 갈수록 점점 넓어지는 받침대가 붙어 있다. 뚜껑은 실매듭으로 봉인되어 있고 꿀렁하고 액체 흔들리는 소리가 났다. 저 신체 아래에 받치렴. 할머니가 거목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기에 작은 사당이 있어. 그곳에 복납하면 된다. 그 술은 너희의 절반이니까. 미츠하이 절반. 나는 손에 쥔 병을 보았다. 그 녀석이 쌀을 씹어서 만들었다는 구치카미사케. 이 몸과 쌀이 맺어져서 만들어진 술, 그것을 내가 신에게 바친다. 으르렁거리던 상대에게서 패스를 받아 골을 넣었을 때의 쑥스러움과 묘한 자부심을 느끼며 나는 거목을 향해 걸어갔다. 진짜 저녁매미가 우는 소리를 듣는 것은 난생 처음일지도 모른다. 이것이 저녁매미 소리인 줄 어떻게 알았느냐면 영화나 게임에서 저녁 효과음으로 자주 들어 익숙하기 때문이다. 맴맴하는 애절한 울음소리가 실제로는 주변 360도 방향에서 끊임없이 들리고 있어서 영화보다 더 영화 같다. 부스럭부스럭 큰 소리가 나더니 벼랑간 눈앞에 있던 덤불에서 참새떼가 일제히 날아올랐다. 새는 나무에 있는 거라고만 생각했던 나는 깜짝 놀랐다. 하지만 요츠하는 즐겁다는 듯 참새를 쫓기도 하고 빙빙 돌기도 했다. 마을에 꽤 가까워진 것일까? 저녁밥 짓는 냄새가 바람에 희미하게 섞여 있다. 사람의 생활에 냄새란 것이 이렇게도 뚜렷이 구분할 수 있는 거로구나. 나는 또 조금 놀랐다. 벌써 카타와레도 키네. 하루의 일을 마치고 숙제에서 해방된 듯 홀가분한 목소리로 요츠하가 말했다. 석양이 할머니와 요츠하의 옆얼굴을 스포트라이트처럼 비추고 있다. 멋진 영화의 한 장면 같다. 와. 눈앞에 보이기 시작한 마을의 풍경에 나도 모르게 탄성이 새어나왔다. 미츠하가 사는 호수를 둘러싼 마을의 전경이었다. 푸른 그늘이 이미 마을을 완전히 삼킨 뒤였고 호수만 덩그러니 붉은 하늘을 비추고 있었다. 경사면 여기저기에서 분홍빛 저녁 안개가 피어올랐다. 민가에서는 저녁밥을 짓는 가느다란 연기가 봉화처럼 여기저기에서 솟아올랐다.
마을의 상공을 나는 참새가 방과 후의 먼지처럼 불규칙적으로 반짝였다. 이제 혜성이 보이려나? 요츠하가 석양을 손바닥으로 가리면서 하늘을 바라보았다. 혜성. 그러고 보니 아침 식사 때 텔레비전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기억이 났다. 며칠 전부터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혜성이 가까워진다고 했다. 오늘은 일몰 직후에 금성의 대각선 위를 찾으면 그 빛을 볼 수 있을 거라고도 했다. 혜성. 다시 한번 나는 소리내어 말했다. 문득 뭔가를 잊어버린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눈을 가늘게 뜨고 나도 서쪽 하늘을 찾아보았다. 혜성은 바로 찾을 수 있었다. 한층 밝은 금성 위에 푸르게 빛나는 혜성 꼬리가 보였다. 무언가가 기억 밑바닥을 뚫고 나오려 한다. 맞아. 예전에도 나는 이 혜성을 저런 미츠하. 정신을 차리니 할머니가 얼굴을 들이밀고서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할머니의 검고 깊은 눈동자에 내 모습이 비쳤다. 너 지금 꿈을 꾸고 있구나? 갑자기 잠에서 깼다. 공중으로 떠올랐던 시트가 침대 위에 소리 없이 떨어졌다. 심장이 갈비뼈를 들어 올릴 듯 거칠게 뛰고 있어야 하는데 내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이상하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조금씩 피가 순환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창밖에 아침 참새가 지저귀는 소리, 자동차의 엔진 소리, 전철이 지나가는 소리. 내가 어디에 있는지 겨우 생각났다는 듯 귀가 도쿄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눈물. 볼을 만진 내 손가락 끝에 물방울이 묻어 있었다. 왜지? 이유를 알 수 없어서 손바닥으로 눈가를 닦았다. 방금 전까지 본 황혼 풍경도 할머니의 말도 어느새 물이 모래에 스며들듯 사라졌다. 띠리링. 베개 곁에서 스마트폰이 울렸다. 나 곧 도착해. 오늘 잘 부탁해. 오쿠데라 선배에게서 온라인 메시지였다. 도착. 무슨 소리지? 나는 뜨악했다. 설마 또 미츠하가. 서둘러 스마트폰을 들어 미츠하가 남긴 메모를 보았다. 데이트? 나는 침대에서 튀어나와 전속력으로 몸단장을 했다. 내일은 오쿠데라 선배와 롯폰기 데이트. 요츠야 역 앞에서 10시 반. 사실 내가 가고 싶은 데이트지만 만약 본의 아니게 타키 내가 가게 된다면 고맙게 생각하고 한껏 즐기도록 해. 다행히도 약속 장소가 근처였다. 전속력으로 달린 덕분에 도착했을 때는 약속 시간까지 아직 10분이 남아 있었다. 나는 숨을 고르며 스마트폰을 확인했다. 선배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휴일 오전인데도 역 앞은 생각보다 사람들로 붐볐다. 나는 땀을 닦고 재킷깃을 여미며 미츠하 이 멍청이라고 3번 중얼거린 후에 혹시 몰라 오쿠데라 선배가 있는지 찾기 시작했다. 그 오쿠데라 선배랑 데이트? 게다가 얼떨결에 맞이하는 내 첫 데이트잖아. 아이돌 같고 여배우 같고 미스 일본 같은 오쿠데라 선배와 첫 데이트라니 난이도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제발 지금이라도 교대 좀 해줘. 미츠하 이 멍청아. 타키. 으아. 등 뒤에서 갑작스레 들린 목소리에 나는 그만 한심한 소리를 내고 말았다. 나는 얼른 뒤돌아보았다. 미안. 오래 기다렸어? 안 기다렸어요. 아니, 기다렸어요. 아, 아니, 그게. 뭐야, 이 질문은?
기다렸다고 대답하면 상대가 미안할 테고 안 기다렸다고 하면 약속 시간에 늦은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잖아. 으아, 대체 정답이 뭐냐고. 아, 그게. 나는 초조한 마음에 고개를 들었다. 오쿠데라 선배가 미소 지은 채 서 있었다. 나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검정 샌들, 흰 플레어 미니 스커트, 검정색 오프숄더. 모노톤 복장 밖으로 어깨와 다리가 눈부시게 드러났다. 금색 액세서리 몇 개가 피부의 매력을 주에 깊게 봉인하듯 배치되어 있다. 흰색의 작은 모자에는 커다란 모카색 리본이 달려있다. 엄청나게 세련되고 숨막히게 예쁘다. 지금 막 왔어요. 다행이네. 선배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이제 갈까? 선배가 팔짱을 끼었다. 아, 방금 한순간. 한순간이지만 팔에 가슴이 닿았는데. 나는 지금 당장 길가에 있는 모든 유리창을 닦아주고 싶어졌다. 대화를 이어갈 수가 없어. 화장실 안에서 거울에 머리를 찍고 싶은 기분으로 나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다. 데이트가 시작된 지 3시간. 나는 이미 인생 최고로 지친 상태다. 설마 내가 이렇게까지 여자를 대하는 기술이 형편없을 줄이야? 아니다.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다. 아무런 준비도 없는 나를 이 상황으로 떠민 미츠하 잘못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배가 지나치게 예쁜 것이 문제다. 지나가는 사람들 모두가 입을 쩍 벌리고 선배를 바라보니 말이다. 그러고 나서 그 옆을 걷는 나를 힐끔 보고는 왜 저런 어린애랑 어울려 다니느냐는 표정을 짓는다. 적어도 내게는 그렇게 보인다. 그야 그렇다. 나도 선배가 내게 과분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아니, 그보다 내가 데이트를 신청한 게 아니라고요. 닥치는 대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어깨를 붙잡고 변명하고 싶어진다. 그러니까 나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눈치껏 선배가 말을 걸어주지만 나는 그것도 견딜 수가 없어서 점점 더 대화를 이어갈 수가 없게 된다. 악순환이다. 젠장, 미츠하. 너 선배랑 평소에 무슨 얘기했어? 구원을 바라듯 나는 스마트폰을 열고 미츠하가 남긴 메모를 본다. 그런데 넌 데이트 같은 거 해본 적 없을 테니? 그런 타키를 위해 내가 엄선한 링크를 준비했어. 뭐, 정말? 뭐야, 이 녀석 쓸만하네.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링크를 열었다. 링 1. 커뮤니케이션 장애를 겪는 Y가 애인을 GT한 이야기. 링 2. 인생에서 1mg도 인기 있어 본 적 없는 당신을 위한 대화 기술. 링 3. 이젠 상대가 재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랑받는 메시지 특집. 왠지 이 녀석 나를 심하게 깔보는 것 같은데. 나는 겨우 평온한 마음으로 미술관 안을 걷고 있다. 향수라는 이름이 붙은 사진전에는 딱히 흥미가 없지만 말을 하지 않아도 부자연스럽지 않은 이 공간이 고마웠다. 오쿠데라 선배는 나보다 2m 정도 앞에서 사진을 감상하며 여유로운 표정으로 천천히 걷고 있다. 후라노, 불량야, 츠가루, 진경, 살리쿠, 삼륙, 리쿠젠, 륙전, 아이즈, 회진, 신슈, 신주. 지역별로 전시 구역이 나뉘어 있다. 하지만 내 눈엔 모두 비슷한 시골 풍경으로 보인다. 사진을 제대로 볼 줄은 모르지만 풍경이 산이거나 바다거나 여름이거나 겨울이거나 차이는 고작 그 정도다. 집도 역도 길도 사람도 묘하게 닮았다.
원래 일본의 시골이란 것은 어디를 가도 이런 풍경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고 보면 가령 시부야, 삽곡, 와 이케부쿠로, 지대라든가 아카사카, 적판, 와 기치조지, 길상사, 메구로, 목흑, 와 다치카와, 립천 같은 도쿄에 있는 지역이 훨씬 저마다 개성이 넘친다. 그러나 내 발은 히다, 비탄, 라고 적힌 지역에서 저절로 멈췄다. 여기는 다른 곳과 다르다. 아니, 역시 비슷한 사진이 꽤 있지만 나는 이곳을 알고 있다. 산의 모양새, 길의 커브, 호수의 크기, 밭의 배치. 뒤엉켜 있는 체육관의 운동화 속에서 왠지 자기 신발만큼은 기가 막히게 찾아내듯이 나는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 어릴 때, 매년 여름방학 때마다 놀러가는 친척집 같은 실제로 그런 경험은 없는데도 기묘하고 강렬한 기시감이 느껴졌다. 여기는 타키? 목소리에 눈을 돌리자 선배가 내 옆에 있었다. 순간 존재를 잊고 있었다. 타키 너, 라며 가지런한 미소를 머금고 선배가 말했다. 오늘은 왠지 다른 사람 같아. 빙그르르. 마치 모델처럼 아름다운 턴을 선보이더니 선배는 나를 두고 걷기 시작했다. 실패다. 오늘 하루 나는 내키지 않는 숙제를 억지로 하듯 미츠하가 짠 데이트 코스를 그저 둘러볼 뿐이었다. 스스로에 대한 변명거리만을 계속 찾고 함께 있는 선배의 기분은 생각하지 못했다. 선배에게 데이트를 신청한 사람은 나, 미츠하인데. 사실은 나도 선배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기뻤는데. 이런 기적 같은 하루가 언젠가 오기만을 계속 바라왔는데. 육교에서는 방금까지 있던 로폰기의 빌딩 숲이 훤히 내다보였다. 수많은 창이 저녁노를 반사해서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말없이 걷는 선배의 등으로 나는 시선을 돌렸다. 윤기가 반짝반짝 흐르는 머리, 새 것처럼 보이는 모자와 옷, 적어도 오늘만큼은 나에게 보여주기 위해 준비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자 가슴이 아려왔다. 갑자기 산소가 희박해진 듯 숨쉬기 힘들어졌다. 수면을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듯 나는 겨우 말을 건넸다. 선배. 오쿠데라 선배는 뒤돌아보지 않는다. 저기, 배고프지 않아요? 어디 가서 저녁 먹을까요? 오늘은 여기서 헤어지자. 선배가 상냥한 선생님 같은 말투로 그렇게 말했다. 그럴까요? 나는 주저없이 바보 같은 대답을 하고 말았다. 이제야 겨우 뒤를 돌아본 선배의 표정은 석양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타키는 말이야. 아니라면 미안한데. 네. 전에 나를 좀 좋아하지 않았니? 네. 어떻게 알았지? 어째서? 그리고 지금은 마음에 다른 사람이 있지? 네에. 열대우림의 순간 이동을 한 것처럼 땀이 흥건히 솟는다. 없어요. 진짜? 없어요. 전혀 아니에요. 과연 그럴까? 선배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얼굴을 들이밀었다. 다른 좋아하는 사람? 그런 것이 있을 리가 없잖아. 없을 거야. 단 한순간 그 애의 긴 머리칼과 부드러운 가슴이 뇌리를 스쳤지만 금방 사라졌다. 아님 됐어. 밝은 목소리로 시원스레 대답하고는 선배의 얼굴이 멀어져 갔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 그럼 가게에서 보자. 선배는 가볍게 손을 흔들더니 나를 남겨두고 거침없이 걸어갔다. 아차 싶어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
다시 한 번 벌렸다. 그래도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선배의 뒷모습은 육교를 내려가 역 앞 인파에 섞여 사라졌다. 여름의 끄트머리에 홀로 남겨진 기분으로 나는 저녁로를 바라보았다. 육교 아래로는 끊임없이 차가 지나다녔다. 가만히 듣고 있자니 왠지 강에 놓인 진짜 다리에 있는 기분이 들었다. 다용도 빌딩의 급수탑에 회중전등 같은 열이디 어린 저녁놀이 숨어든다. 무언가를 되찾으려는 듯 나는 그 광경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다. 달리 해야 할 일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은 들었지만 구체적으로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저 미츠하가 사는 마을에 빨리 다시 가고 싶었다. 미츠하가 되는 일은 미츠하와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했다. 우리는 서로의 몸으로 뒤바뀌면서 동시에 특별히 이어져 있다. 경험을 교환한 것이다. 그렇게 이어진 것이다. 미츠하가 되면 오늘 있었던 일도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내가 인기가 없는 거라는 둥, 애초에 내가 마음대로 약속을 잡은 것이 잘못이라는 둥, 가벼운 말다툼을 하고 싶었다. 스마트폰의 메모를 열었다. 미츠하가 남긴 메모에 이어지는 부분이 있었다. 데이트가 끝날 무렵이면 마침 하늘에 혜성이 보이겠네. 캬, 너무 로맨틱해. 내일이 기대돼. 내가 되든 타키가 되든 데이트 잘하자. 혜성.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노을은 이미 사라졌다. 일등성이 몇 개 떠 있고 제트기가 희미한 소리를 내며 날고 있을 뿐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혜성 같은 것은 어디에도 없다. 이 녀석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는 작게 소리 내어 말했다. 애초에 육안으로 보이는 혜성이 온다면 꽤 큰 뉴스가 되었어야 한다. 미츠하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순간 가슴 안쪽이 쑤시듯 아파왔다. 뭔가 머릿속에서 빠져나오고 싶어 했다. 스마트폰을 열어 미츠하의 휴대전화 번호를 표시한다. 그 11자릿수의 숫자를 뚫어지게 들여다본다. 몸이 뒤바뀌기 시작했을 무렵 몇 번이고 걸었지만 어째서인지 연결되지 않았던 번호. 그 번호를 손가락으로 터치한다. 발신음이 울린다.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거나 전원이 꺼져 있거나 전파가 닿지 않는? 스마트폰을 귀에서 떼고 종료 버튼을 누른다. 역시 전화는 연결되지 않는다. 어쩔 수 없지. 참혹했던 오늘의 데이트 결과는 다음에 몸이 바뀌었을 때 전하면 된다. 혜성 이야기도 물어봐야지. 내일이나 모레 어차피 또 바뀔 테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육교를 내려왔다. 머리 위에는 멀겋게 옅은 반달이 누군가의 분실물처럼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2번 다시 나와 미츠하의 몸은 뒤바뀌지 않았다. 소울 스토리타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별표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별표의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안녕.